네, 지금 수업 다시 진행할게요. 알렉스넷의 이제 VGNet과 이제 웨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형 모델들도 어느 정도 있고, 무엇보다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말 자체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컨볼루션, 풀링,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그 다음에 FC 레이어, 이 구조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건 알렉스넷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명확하게 도입해서 이제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합 16.4%의 에러 레이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80 몇 퍼센트 정도의 그 오차율을 갖고 있지만 이제 상당히 그때 이후로 되게 유명해졌죠. 이 표는 이 알렉스넷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본 건데, 그러니까 인용수가 2019년까지 46,000건이에요. 46,000건. 그러니까 이걸 약간 절대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당연히 그 책을 그 책이랄까 논문이야 될 그걸 모두 아시겠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이 5만 번 인용되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논문 편찬되는 숫자가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가지고 좀 명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알렉스넷의 위상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입력을 어떻게 받냐면, 이제 3은 이제 RGB 채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227 곱하기 227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요. 근데 좀 이 3이 앞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굳이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3채널에 227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죠. 5개의 컨버전 레이어, 3개의 맥스 풀링 레이어,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루를 사용하고, 마지막 하단부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조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그게 이제 알렉스넷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명확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노가다로 만든 거예요. 일단 이 노가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게 기본적인 알렉스넷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똑같은 그림이 2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때 GPU를 2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GPU에 각각 이제 다르게 할당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걸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2개로 갈라서 나타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1 곱하기 11 필터, 근데 64개, 그리고 5 곱하기 5 필터 192개, 3 곱하기 3 필터 384개, 3 곱하기 3 필터 256개로 학습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풀링 같은 경우에도 풀링 같은 경우는 항상 3커널의 2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패딩을 당연히 진행하지 않고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여기서 알렉스넷에서 보면 지금 아웃풋 사이즈가 56인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수업에 배운 내용을 통해서 왜 채널이 64개고 왜 아웃풋이 56인지는 당연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인풋에서 커널의 개수만큼을 빼고 패딩의 개수만큼 더한 다음에 스트라이드의 간격만큼 나눈 다음에 1을 더하면 이 숫자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지난번 수업 벌써 다 머릿속에 기억나죠?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의 채널이 64인 이유는, 아웃풋의 채널은 레이어의 필터의 개수와 동일하다. 레이어의 필터의 채널의 숫자는 인풋의 채널의 숫자와 동일하다. 즉 아웃풋의 채널의 숫자는 항상 필터의 개수를 따라간다. 근데 이때 필요한 메모리와 파라미터의 수는 얼마만큼인가.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다행히 이제 간이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보상 기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프로세서 성능의 향상이에요. 이제 GPU 발전에 의해서 동시에 이제 적은 양의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컸는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더 큰 데이터베이스, 더 큰 이제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제 GPU를 이제 TPU라 하죠.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드는 거. 이제 그러한 이제 당시에는 효율성 어느 정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와 파라미터의 수가 얼마나 필요할까? 여기서 메모리와 파라미터에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이 아웃풋, 이 계산한 다음 나온 결과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이 파라미터는 이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할 때 이 컨볼루션 필터 각 칸마다 들어있는 웨이트의 개수들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즉 파라미터는 이제 연산의 횟수와 연관되는, 즉 성능과 직결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메모리는 저장 용량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와 파라미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서 먼저 따져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저장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제 결과값의 채널과 하이트와 웨이트를 말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전혀 복잡하지 않죠. 이건 이제 이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제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1024로 킬로바이트 단위로 1024로 나온 거고요. 이제 한 요소당 일반적으로 32비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제 요즘 지금 63과 32인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이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8비트가 1바이트에 대응이 돼요. 즉 32비트는 4바이트에 대응된다는 거죠. 즉 이걸 4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이 바이트를 이제 키로만큼 이제 1024, 약 1000으로 나누는 건데, 그만큼 나누는 게 우리가 저장하는데 필요한 용량이라는 걸 쉽게 따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따졌을 때 이 숫자를 곱한 것만큼 64 곱하기 56 곱하기 56이 필요한 용량이다. 근데 우리가 킬로바이트로 표현하기 위해 4를 곱하고 1024로 나눠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단 C아웃하고 C인에 연결되는 요소를 따져야 돼요. 왜냐면 채널 인과 채널 아웃에 따라 변형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할 때 컨볼루션 필터의 채널은 인풋 채널과 동일하고 그 채널을 갖고 있는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가 아웃풋 채널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즉 64개의 필터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그 각각의 필터가 3채널을 갖고 있고, 이 3채널을 갖고 있는 각각의 층들이 가로 세로 11 곱하기 11의 층을 갖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각 필터 하나씩마다 이제 바이어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64가 존재하니까 이 숫자들을 곱한 거에 64를 더해준다. 솔직히 바이어스는 그렇게 큰 요소 차지 않기 때문에 더해주거나 말거나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롭스, 이제 그 저장 용량, 이제 저장 공간과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에 대해 따졌으면 연산하는데 얼마나 딜레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제 플롭스라는 건 이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부정소 시점 연산이 얼마나 이제 얼마 진행되는지에서 따지는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아마 좀 좋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이제 흔히 게임기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제 뭐 몇 메가 플롭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 GPU에 해당되는 그 단위를 의미해요.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잖아요. 이 한 개의 레이어의 결과값을 얻어내는데 필요한 연산 횟수가 곧 성능의 지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저장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웨이트잖아요. 그 웨이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계산식을 봤을 때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높은 걸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umber of Floating Point Operations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을 의미해요. 여기서 곱셈이란 건 당연히 이제 숫자의 웨이트를 곱하는 과정, 그리고 add는 컨볼루션이니까 그 곱해진 숫자들을 더하는 과정에 대한 연산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때 이 컨볼루션 연산은 몇 번 존재하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뭐 7 곱하기 7
이란 인풋 이미지에 3 곱하기 3이란 커널을 적용해서 5 곱하기 5라는 이미지를 얻었다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럼 5 곱하기 5라는 이미지 그 결과값을 얻어냈으니까 당연히 컨보루션의 합 연산 자체는 25번 존재했겠지요. 그 25개의 원소를 각각 얻어내는데 연산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 각각 원소가 걸린 그 하나의 한 번의 컨버전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지는 거잖아요. 즉 얘는 말 그대로 아웃풋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고 얘는 그 이 판이 있을 때 이렇게 3 곱하기 3을 측정해서 모아서 더하는 그 연산 과정 자체. 즉 얘는 완전히 컨버전 필터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린 이제 그 총 이 숫자들 곱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읽기도 어렵네요. 7285만 5552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항상 이제 저장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저장 공간이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숫자를 많이 저장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는 거죠. 뭐 프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에 대해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곱셈과 덧셈 연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지금 커널 320 이 프리닝을 진행해서 나올 결과값에 대해서만 저장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조정되는 럴너버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프리닝 레이어에는 웨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존재하지 않고 이제 연산에 관련 넘버 플롭스도 그러니까 이 연산 과정 자체는 진행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플롭스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는 단순한 한 층에 대해서만 따졌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능이 곧 이제 인공지능의 효율성에 대해서 직결되는 요소가 되니까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트라이얼 앤 에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더 해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걸 구해낸 방법론 자체가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그냥 트라이 앤 에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구조도 인공지능이 있는데 혹시 내가 더 그 어떤 뛰어난 이 컨보루션이나 프리딩이나 순서나 이런 요소들을 바꿔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죄송하지만 이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와닿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지금 잠깐 이거 넘어가고 이 ZFNet이라고 이제 약간 이제 알렉스넷이 2012년에 우승했고 이 ZF 네트워크가 2013년에 우승한 모델이에요. 근데 얘도 전반적인 레이어 스태킹 과정 약간 이런 봐봐요. 여기 4096, 4096하고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하는 것까지 알렉스넷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얘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알렉스넷에서 그냥 더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발견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일반적인 컨보루션 구조로 CNN을 진행하는 것은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이제 전체적인 결과보다도 잠시만요. 이제 아까 7285만 552 그러니까 약 72메가플롭스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실질적으로 플래튼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FC 파라미터를 연산할 때는 이제 보통 38메가플롭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서는 인풋 요소 자체를 컨버전을 통해서 줄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산에 필요한 메가플롭스 자체는 그 레이어에 컨버전이 있는 부분이 더 항상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FC 레이어 자체가 더 많은 웨이트가 그 동일한 구조일 때 동일한 크기나 그런 거 가질 때는 더 많은 웨이트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같으면 이미 어느 정도 압축되어서 이렇게 변한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뒤에 가서 지금
이 연산량의 단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볼루션의 연산 숫자는 72 메가플롭스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38 메가플롭스 정도로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 이 FC를 어떻게 부르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풋 사이즈, 플래튼된 아웃풋 사이즈는 이 컨볼루션의 마지막 단자에 있는 원소들의 곱이에요. 플래튼 진행되는 거 보면 인풋 사이즈가 256 채널에 6 곱하기 6의 형태를 가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마지막 이제 플래튼돼서 전달되는 아웃 인풋, 그러니까 FC 레이어에 대한 인풋이고 플래튼에 대한 아웃풋이겠죠. 256 곱하기 6 곱하기 6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C인과 Cout을 단순히 곱하는 것만으로도 얼만큼의 웨이트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FC 레이어에서는 모든 인풋과 모든 아웃풋이 전부 다 각각의 웨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Cout은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바이어스가 존재하겠고요. 각각 웨이트에 대한. 그래서 이 두 숫자를 곱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파라미터 몇 개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이 FC 플롭스는 이제 C인과 Cout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변산, 여기서는 하변산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죠.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웨이트들이 전부 다 인풋에 대해 연결되어서 그것이 더해지는 하변산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연결된 거미줄 연결된 형태, 이 부분에서 각각의 부분에 대응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연산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C인과 Cout을 곱하는 것만으로도 연산의 횟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컨볼루션에 비해서는 훨씬 연산의 횟수를 구하는 게 쉬우시겠죠. 그래서 ZFNet까지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구한 방법은 전부 다 노가다다. 그래서 VGNet이 이제 2014년에 이제 작년에 그 후년에 이제 우승한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방법론이라고 고려될 만한 요소들이 드디어 포함된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네트워크는 2명이서 만들었어요. 대학원생 1명하고 교수였는지 박사과정생인지 1명, 이제 시몬하고 제설맨 둘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구글넷과 동동 우승한 이 모델이고요. 그래서 모든 컴포지션 레이어가 3 곱하기 3 커널, 패드 1, 스트라이드 1로 구성돼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할 게, 저희가 이제 그 공식을 지금 다들 외우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외우진 않아도 계산은 바로 할 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과 인풋의 모양이 동일해요. 채널만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모든 풀링 레이어가 2 곱하기 2 맥스 풀링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풀링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채널 수가 2배 증가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명확하게 증명된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각 층을 설계하는데 원리 원칙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FC 레이어 3개와 소프트맥스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 곱하기 3 컨버전 레이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11 곱하기 11 그리고 5 곱하기 5 컨버전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227 곱하기 227이라는 큰 이미지를 비교적 소규모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3 곱하기 3을 계속 똑같이 사용해서 더 깊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걸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3 곱하기 3 컨버전 레이어를 사용하면 저희가 보다 큰 종류의 네트워크를 큰 종류의 커널을 가진 필터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을 텐데, 그 지금 하나의 아웃풋에 대응되는 3 곱하기 3 커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 곱하기 3 커널의 한 픽셀 역시 더 확장되어 보면 전부 다 이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이 5 곱하기 5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5 곱하기 5 커널을 이용해서 한 번 하나의 그 아웃풋 픽셀을 구해내는 거는 실질적으로 3 곱하기 3을 2번 해서 아웃풋을 구해내는 것과 동일한 이제 이미지 영역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 곱하기 3을 2번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산에 있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5 곱하기 5잖아요. 컨버전은 컨버전잖아요. 하나의 웨이트에 대응되는데
채널 곱하기 채널 25, 5 곱하기 5니까요. 즉 25 채널 곱하기 이제 h 더하기 w. 이거 h 더하기 w는 아웃풋에 대응되는 단위겠지요. 즉 25c 제곱 hw 풋업수가 필요한데 3 곱하기 3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한 파라미터가 5 곱하기 5 커널인 경우는 25지만 3 곱하기 3을 2개 사용하면 필요한 파라미터는 9 더하기 9니까 18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영역을 사용하면서 이제 더 적은 연산량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서도 이제 3 곱하기 3이 이제 연산의 부하가 가장 적으니까 5 곱하기 5보다 3 곱하기 3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라고 어떤 종기원 선배분이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이 3 곱하기 3 컨버전만 사용했지만 그래도 비교해도 훨씬 이제 요구되는 메모량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VGNet 역시 어떤 혁신적인 방법론이라기보다도 이제 네트워크를 좀 더 크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능을 어느 정도 높인 거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알렉스넷은 전부 다 합쳐서도 이제 0.7기가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VG16, 그러니까 16이 이제 16층이고 19가 이제 19층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가장 더 작은 모델조차도 지금 20배 가까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크기 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으로 방법론이란 걸 도입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2명이 만들었지요. 그에 비해서 구글넷은 좀 이제 구글이 이제 2014년에 구글이 좀 전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모델도 좀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데 이제 어그레시브 스템이란 구조를 통해서 처음에 인풋의 다운 샘플링을 강하게 진행해요. 그 다음에 인셉션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컨볼루션을 진행하는데 이 컨볼루션 하나를 통해서 결과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이제 평행하게 진행시켜서 결과값을 마지막에 합쳐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h와 w 값을 1로 변환하고 모든 값들이 각 채널에 대해서만 대응되게 존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auxiliary classifier를 통해서 모델 중간중간마다 이제 이게 오버피팅하거나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가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어그레시브 스텝이란 것 자체가 지금 그림상 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제 필터를 많이 줄여요. 컨버전을 통해서. 그래서 인풋 사이즈를 많이 줄인 다음에 이 인셉션 모드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각 한 인풋에 대해서 1 곱하기 1 컨버전, 1 곱하기 1 컨버전 한 다음에 3 곱하기 3, 5 곱하기 5, 맥스 풀링 한 다음에 1 곱하기 1 해서 이 필터들 실용적으로 값을 전부 다 합쳐줍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값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합치는 고유의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이 1 곱하기 1 컨버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채널의 필터의 개수는 채널의 필터 개수 죄송해요. 컨볼루션 필터의 채널의 개수는 인풋의 채널의 개수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의 개수만큼은 아웃풋 채널이 대응된다 했죠. 1 곱하기 1 하면 그 인풋의 h와 w 값이 변화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1 곱하기 1은 채널의 개수를 통제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채널을 묶어서 어느 정도 연산의 결과를 반영한다 정도이지 어떤 그 2차원 정보를 합해서 그 선형적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유사한 경우가 구조가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그 라벨링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깊어져서 더 이상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어떤 척도가 되는 이제 유닛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 VGNet이나 아젝스넷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FC 레이어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결과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라벨링을 진행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면, 얘는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말씀드린 건데, 얘를 플래튼 시켜요. 전부 다 마지막에 나온 정보를. 그 다음에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성해서 얘를 소프트맥스에 넣지만, 글로벌 에버리지 플래닝은 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채널의 정보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그냥 하나로 에버리징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부 다 가로로 나열해서 하나에 대응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한 거라면, 피처 맵은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것들을 각 채널마다 전부 다 한 층을 압수시켜서 가로로 나열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관점의 차이이지, 그 모든 네트워크의 정보를 한 번에 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채널별로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각 채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배열을 쫙 나열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42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이 수업, 근데 그냥 이번에도 쉬는 시간 없이 딱 1시간에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레스넷은 앞에 이제 아렉스넷이 솔직히 이제 CNN 본격적인 도입에 대해서 도입을 알렸다고 볼 수 있고, VGNet은 그거 이제 강화판이죠. 근데 이제 레스넷이 좀 많이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레스넷의 레스가 이제 레시듀얼 네트워크라는, 레시듀얼의 준말인데, 이 레시듀얼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 다시 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미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정확도가 95% 넘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015년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우승 모델이고, 이제 일반적인 컨보더션, 이제 아덱스넷이나 VG넷이 온전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특화되었던 모델인 것과 별개로, 레스넷은 정말 뭐든 잘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당장 그 VG넷하고 구글넷만 해도 이제 VGG19나 이제 구글넷 같은 경우는 22층이 가장 깊은 층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152층으로 엄청나게 깊어진 모델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인한 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번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요소인데, 그 컨볼루션 이제 모델의 이제 CNN의 이제 5가지 특징 중 하나, 좀 이제 4가지는 전부 다 다루었지만 이 다루지 않은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0에서 255까지 국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걸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RGB 값은 0에서 255까지 숫자가 분포되어 있어요. 8비트 단위니까. 그리고 이 숫자들은 선형 연산에 의해서 결과값이 상당히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어요. 고로 결과값을 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하도록 변화시키려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각 배치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연산을 진행할 때, 그래서 6만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기엔 좀 연산량이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100개로, 한 배치를 100개로 해가지고 600개의 배치를 통해서 연산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것처럼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 배치에 따라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따로 진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하도록 변화시키면 최적화에서 이득이고, 인터널 코밸류 시프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널 코밸류 이 최적화라는 거는 참 표현하기가 오묘한데, 그 웨이트가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인터널 코밸류 시프트가 어떤 문제냐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스팅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된 인공지능의 특성이 언제나 테스팅 데이터와 비슷하길 바래요. 왜냐면 그래야 결과가 좋게 나올 테니까요. 근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이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데이터 점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테스팅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팅 데이터가 가장 이상적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이 친구를 정규 분포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확통 아니 물론 전부 다 이 확률과 통계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는 알 거라 예측하는데, 그래서 채널마다 평균을 구하고 채널마다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 표준 편차 여기 더 엡시론이 더해지 그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이제 그 특정 값을 얻기 위해 이제 감마하고 베타로 더해줘서 이제 바이어스를 구해주는데, 이 엡시론이 가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얘가 0에 가까우면 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산 결과 자체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엡시론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팅 데이터가 정규 분포일 거라는 가정하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특성이 정규 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정규 분포화 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대에서 노멀라이즈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플래튼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대로 원소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냥 평균값을 구해줘서 표준 편차를 따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인풋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존재하고 그에 대응되는 이제 원소의 개수와 하이트와 웨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 대해서는 전부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모두 다 그러니까 플리커넥티드 레이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나눠줘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채널 요소만 남긴 채로 나머지 요소를 전부 합치고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멀라이징이라는 게 그 계산 후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테스팅 데이터 셋의 특성이 비슷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진행되기 전에, 왜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나서는 데이터가 이제 변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55같이 엄청나게 큰 숫자도 그 탄젠트 h, 하이퍼 탄젠트를 통과하고 나면 1도 변한단 말이에요. 1에 가까운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선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기 전에 노멀라이징을 먼저 진행시키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정말 효과가 통했나봐요. 대부분의 테스팅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엄청나게 깊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2층까지 모델도 존재하지만 보통 18층, 34층, 50층부터 시작해서 이제 101층, 152층까지 웰스넷 모듈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구글넷과 동일하게 플레이 커넥티드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여기서는 FC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 말단에 있어서 이제 결과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긴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선이 그어져 있으실 텐데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 도대체 어떻게 연산을 진행시키면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컨버전은 이제 기존의 요소들을 합쳐서 이제 줄이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슈링킹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왜 슈링킹 안 하고 계속 결과가 연결되는 걸까?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 바틀넷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틀넷 블록 자체가 아니라 일단 레시듀얼 블록의 특성인데, 레시듀얼 블록은 이제 3곱하기3 컨버전을 진행해요. 하지만 이 결과값 자체가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그대로 둠으로써 결과가 슈링크 하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값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패딩이 되더라도 그 겉부분에 있는 값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덧셈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까 1 곱하기 1 컨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 2차원 정보에 대한 합연산이나 고변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의 개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진행한 걸 보면 이제 이 HWC 제곱은 그러니까 다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일단 둘이 합쳤을 때 18 하이트 곱하기 웨이트 곱하기 채널의 개수 제곱만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1 곱하기 1 컨버전을 사용한 걸 보면 4HWC 제곱, 9HWC 제곱, 4HWC 제곱인데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1HWC 제곱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연산량에 있어서는 이제 같은 도메인, 같은 요소를 포함해도 더 적은 연산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넥 블럭이 하는 역할은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태까지 그 지금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 알렉스넷이나 이제 웰스넷이나 VGG넷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왼쪽은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연산량의 그 연산량 대비 정확도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작지만 이제 정확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웰스넷부터 이제 좀 급격하게 웰스넷부터 이제 좀 많이 급격하게 상승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미 연산량을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 좀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VG16하고 VG19 자체가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고 근데 웰스넷은 가장 작은 거는 이제 알렉스넷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의 그 구분에서 더 작은 이전 모델과 유사한데도 정확도에서 큰 면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웰스넷이나 그 뒤에 나온 이제 모듈들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완성되었다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지점에서 큰 차이를 이제 불러오진 않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네, 오늘 수업이 다행히 좀 빨리 끝났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이거 말고 이제 이번 시간은 파이터치 코드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실습이 진행되보다 이번 과제가 그런 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코드를 바로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과제를 내드릴 건데 크게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가볍게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그 실습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파이터치 이용해서 어떻게 직접 연산이 진행되는지에서 배우실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직접 연산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거고 여러분이 이 빈칸을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 빈칸을 채워드리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엠리스 데이터 이전에 다운받은 걸 통해 가지고 결과값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또 결과 문제로 낼 건데요. 그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이 임의의 그 배열을 지정할 때 2 곱하기 3 곱하기 227 곱하기 227의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를 생성한 거죠. 3 곱하기 227, 227.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정할 때 이 2를 외부에 있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이 행렬 내부에 들어있다는 걸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27, 227이니까 대괄호가 총 3층만 있겠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사 1이라 하더라도 대괄호가 하나 더 있다고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제가 다른 환경에 있다 와가지고 지금 파이터치 로딩하는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요소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설명 항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RxNet이나 CNN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좀 더 아마 무엇보다 근데 지금 이 설명드린 모델 자체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델들이라 약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RxNet이나 이제 다른 걸 불러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는 그 톡방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이제 그 야이 폴더를 공유 드릴 건데 그 폴더에 업로드 해주시면 이제 제가 채점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넘파이 돌리시고 파이토치 돌리신 기존의 다 가상환경 설정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대로 돌리셔서 저한테 아니 저가 아니라 이제 7주차 수업 이제 두 번째 폴더가 만들어질 건데 그 항목에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나가시지 말고 지금 그 출석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